필요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단기적으로 뭐 바꿀 수도 없고 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쉽지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치고 이게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한 게 그래도 단기적으로 지역에 살 수 있는 게 크래프트 비어 여기 중요한데 그 상징적인 건데 일단 소상공인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네 컨텐츠를 만든 이게 뭐 커피, 베이커리, 뭐 크래프트 비어, 뭐 게스트하우스, 독립서적 공통적으로 이런 가게들이 강한 동네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저는 5, 10, 11을 전 주목한다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그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를 건설하려면 조성하려면 그, 그 크리에이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뭐 협업, 수평적인 조직, 뭐 서로 도와주고 뭐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한국에도 쉽지 않은 문화인데 적어도 MZ 세대는 어, 이 성향을 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가보면 이런 그 문화가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세대는 뭐 충분히 수용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배리어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실현하는데 문화적으로는 MZ세대가 괜찮다. 결국엔 창조지구 창조도시 논의에서 우리가 한국 사회는 자꾸 하이텍 중심의 창조도시 이야기하는데 뭐 대개 이제 우리의 로망은 실리콘밸리다. 그럼 제가 강연 때 뭐 여러 번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미국에도 실리콘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226개 모든 자치구가 그죠? 시군구가 실리콘밸리가 되겠다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첨단 산업이나 이런 거 뭐 기업이 있고 이런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 이 실리콘밸리라는 거는 벤처 캐피탈 그 스타트업 생태계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하나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맥시멈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뭐 연구단지 정도 대덕 거기도 지금 거의 힘든데 다른 도시는 다른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창조 도시로 가더라도 하이텍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넘버 투가 시애틀일 텐데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랑 시애틀 그리고 넘버 3가 오스틴인데 거기도 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 그럼 두 번째 대안이 문화예술인데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뭐 교토, 파리 근데 우리가 런 어마어마한 문화 자원을 가진 도시가 있느냐? 우리나라 쉽지 않답니다. 그나마 근접한 경주 안동 정도가 어떤 문화예술 중심의 창조 도시를 만들 수 가능. 자,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소도시들은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 도시를 만드니까 골목상권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지구를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에도 모델이 있다는 거죠. 포틀랜드나 오스틴 뭐 이런 도시들이 어, 로컬이 강하고 소상공인이 강한 스몰 비즈니스가 강한 그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대 성수동을 소상공인 중심의 창조지구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오히려 미국보다도 이 소상공인 창조지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 했을 때 이것도 긴 얘기입니다. 왜 서울이 2005년부터 이렇게 창조지구 성격의 상권을 많이 배출했는지 이거는 뭐 수요 공급 차원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고 어쨌든 제 관점은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 대도시나 소도시나 1차적으로 소상공인으로 창조지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사안단으로는 건 불가능한 사안단 자체가 창조지구랑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타트업 생태계나 아니면 문화예술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트 집착하는 이유가 지역을 살리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도시 그 문헌을 보면 그 뭐 창조 계급 얘기하고 문화 산업 얘기하고 뭐 대개인 도시 단위도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메트로폴리탄 단위고 랜드리는 좀 낮은 단위지만 저는 그 거리 동네 수준의 창조지구를 왜냐하면 골목사건이 시작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트렌드에 맞고 어떤 도시의 소도시화가 사실은 큰 트렌드인데 정부가 그 메가시티 얘기를 하지만 메가시티로 가더라도 일단 그 메가시티 안에 모든 동네는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를 창조직으로 만들기 전에는 메가시티 경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만 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문화 창출 능력인데 떻게 보면 서울만 그런 그 문화 창출 능력을 유지하는 거고 이제 부산도 어려움을 겪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산이 왜 인구 350만 갖고 어떤 그 매력, 그 자체적인 도시문화 그리고 도시문화 기반의 어떤 지역 산업을 육성을 못하고 있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홍대 같은 지구가 없는 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부산의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근데 부산 지도자들이, 부산에 홍대 같은 그 문화지구, 창조지구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그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왜냐하면 보통 한국 지도자들은 홍대를 그렇게 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싸게 술 마시는 동네로 알지 여기에 뭐 문화가 있다? 여기에 산업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정책 결정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데 네. 그래서 창조도시를 그러면 이렇게 문화산업 클러스터 창조계급 문화기획 중심의 창조도시를 저는 소상공인 크리에이터의 도시로 제가 개념화를 해서 떤 학문적으로 아까 말한 그 도시 구조는 15분 도시 직주학센터로 해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15분 도시가 가능한 동네가 많지 않고 도시 구조상 그리고 거기다 컨텐츠를 집어넣는 건 더 힘듭니다. 건축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크리에이터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동네들은 되게 공통적으로 골목 상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이 그러면 창조 지구로 성공했다. 서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한국의 동네 경쟁력은 세계 수준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 뭐 힙스터 도시나 뭐 이런 쿨리스 네이버후드에도 한국 도시 항상 거의 탑 5, 탑 10 안에 들어가 있고 뉴욕타임스가 2015년에 서울 하나 100개 도시라 해서 그 서울이 얼마나 그 동네가 다양한지 독특한 문화를 가진 동네가 많은지 소개했는데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단어 씁니다. 서울 하나 100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전 세계에서 서울에 많이 오는데 청년들이 결국엔 동네가 강해져서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잘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은 기본적으로 어, 시내 변두리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무너지고 사실 자치구마다 어떻게 보면 놀러 갈 만한 동네가 있고 그것도 어느 자치구는 꽉 찬 거지. 용산 같은 거는 용산 전체가 떻게 보면 창조지구가 됐고 이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인데 그래서 동네가 강한 도시가 글로벌 도시라는 거죠. 저는. 근데 그 한국 도시 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내심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꾸 뭐 일자리 얘기하고 뭐 랜드마크 얘기하고 뭐 이런 대중교통 얘기하고 뭐 주택 공급 얘기를 하지. 동네 하나하나가 매력적인 도시가 우리가 부러워하는 파리가 그렇다 해서 파리가 지금 하루에 한 동네, 뉴욕도 하루에 한 동네. 그러니까 서울이 하루에 한 동네가 가능한 도시가 된 게 2010년 이후입니다. 마용성 지역 시작해갖고 이제 서울 동네 다양해지고. 그럼 우리가 관광도 보면 관광지를 만들,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일상, 동네를 관광지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빈에서는 그걸 보고 그레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명소는 좀 뻔하고 식상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뉴욕 가면 처음 갔을 때나 뭐 자유의 여신상 가고 뭐 타임스퀘어 가지 자꾸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가 생기고 거기 들어가다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문화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도 그러면 지금 지방에 그러면 소도시에 이런 그렇죠. 창조지구 그런 동네가 부족한 게 저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는 접근하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뭐 산업단 유치하고 대기업 유치하고 뭐 SOC에 투자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지역 발전을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건축학과 학생들이니까 제 쪽에 가까워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는데 건축학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도시 지지하는 분들 많다고.
근데 뭐 저는 압구정동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신도시들에도 동네 구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뭐 중심부는 이렇게 저층 상업 지역에서 뭐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에도 그래서 빌라촌이 많은 이유가 그리고 이제 외곽에다가 아파트를 배치했는데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그 동네 상권을 지나가면 아파트 지역 신도시 충분히 그 매력적인 도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2기, 3기 도시로 가면 동탄 같은 데 가버리면 전혀 그 상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주상복합이 들어가면 그냥 일단 쇼핑몰인 거죠, 쇼핑몰. 근데 쇼핑몰이 문화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니다. 동네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구조를 포기하면서 우리 신도시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해도 전국의 모든 신도시가 지금 공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컨텐츠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김경배 교수님 저한테 이 말 들었지만, 건축학이 저랑 같이 해서 장사하기에 좋은 도시가 뭔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건축학 문헌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를 접근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그,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트랜지언트 한다. 이렇게 임시적인 직업이고,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0%인데 늘어나겠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AI가 들어오면 여러분 금방 피부로 느끼실 텐데 그러면 대개 미래학자들이 19세기부터 한 얘기가 그럼 모든 사람이 예술가가 돼야 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터가 그러면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콘텐츠. 왜냐하면 오히려 AI가 거기부터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작가들, 뭐 영상 작가들 이런 사람 지금처럼 다 지금 직장을 잃고 있고 오히려 신체적 기술 가진 사람들, 공간 기술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버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육체 노동자가 처음으로 그 낮은 단계 지식 노동자의 연봉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숙련 노동자들 있잖아요. 배관공 이런 사람들, 그죠? 벽돌공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 잘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영업 소상공인이 오히려 앞으로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마용성도 그렇고 서울의 동네 그럼 다른 데는 그럼 어떤 동네가 창조지구의 성격을 보이느냐 했을 때 제가 15개 지역을 제가 모은 게 로컬이 강한데 저는 로컬이 강한 데는 로컬 브랜드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기 뭐 서울의 서교동, 망원동, 연희동 그리고 성수동 그리고 부산의 점포동 그리고 영도구의 복내동, 대구 홍성로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홍동 마을이 가장 작은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런 동네는 1인 가구가 많고 하여튼 MZ 세대가 많이 살고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이 활발하고 일단 원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골목상권을 배출하는 게 유일하다면 일산의 방가시 마을 그리고 분당도 굉장히 간신히 그렇죠. 뭐 보정동 축전에 카페거리 가봤는데 거기도 글쎄 어떤 완성 단계의 골목상권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 그러니까 원도심이 그래서 제가 원도심은 우리가 원도시에서 문화를 창출하는 게 맞지 신도시에서 문화를 창출하는 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뭐냐 그러면 당연히 신도시 문화도 문화지만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라는 거지. 신도시 아파트 문화, 뭐 주거 문화 이런 거지. 이게 상업적으로 왜 안 되냐? 크리에이터들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프랜차이즈 대기업만 들어가니까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문화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 문제인데 그럼 왜 크리에이터들이 원도심을 좋아하느냐?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서 큰 돈 안 들이고 예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동네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도시 막 대형 역세권 상권 막 7층짜리 가서 거기서 조그만 가게 하나 열어봐야 표도 안 나고 임대료나 이런 걸 권리금 높이지도 않고 높일 수도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 뭐 경쟁력을 발휘 못하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라도 어떤 중심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저는 문화 DNA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지금 원도심이 탄탄하고 아마 로컬에 의존할 수 있는 도시 전부 조선시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지역의 어떤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주자 들어간 도시들이, 이건 청주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아직도 보이는 거죠. 저 청주 소나무길 좋아하는데, 뭐 청주 많습니다. 다른 골목 상권도 보면 달라요. 그 조선시대 도시들이 아무리 아직도 문화에 그런 토 세력이 강해서 그렇다고 해석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중심지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제가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고, 이제 홍동마을은 면 단위 마을 중에서 여기 그 부여의 귀암리, 그리고 홍동의 홍동마을, 그리고 그 남원의 산내리 몇 개 있습니다. 산내면. 그러니까 면 단위 그면 소재지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제 기준에 골목 상권 조건을 만족하는 데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홍동마을인데, 여기 보시면 홍동마을에 저 로컬 브랜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구르트가 평촌 요구르트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빵이나 커피나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있고, 여긴 저는 그 풀무학교에서 유기농 그 협동조합 창업자들을 그 어떻게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풀무학교에서 계속 배출해야 돼요. 여러분 풀무학교라는 게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제가 제 고향이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자랄 때 몰랐죠. 이게 풀무원이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풀무원이. 그리고 뭐 원주의 한살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척박한 나라에서 한살림 같은, 그리고 풀무원 같은 유기농 기업 회사가 식품 회사가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종교적인 그 신념이 강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80년대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분들이 무교의 기독교인들입니다. 무교의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개척한 문화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의외죠. 의외죠. 우리나라 이런 동네가 있다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품목학교 여기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한번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소재지 단위에서 유일하게. 그럼 그 서울 동네, 그 다음에 로컬이 강한 동네 제가 소개해 줬고, 그러면 또 어디가 있을 때, 제가 이 그 기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2023년 6월 3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이 양양과 제주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소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근데 그 칼럼을 사설입니다. 사설을 보면 자꾸 그 우리나라는 지역 발전, 대기업 인프라, 단지,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살려야 된다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양양이랑 대기업이랑 인프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핑인데?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 상권을 연결해서 성공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는 해석하느냐면, 개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시작된 경제 활동, 로컬 문화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골목상권 중심 로컬 브랜드 생태계로 육성에 성공했다. 양양은 서핑이니까 뭐 그거는 그 양양의 지역 문화가 됐고, 그러니까 서프샵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그뿐만 아니라 장비 회사, 무슨 공방, 이런 그 서핑 관련된 모든 상업 시설이 죽도해변에 모여 있습니다.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형성했는데, 이걸 좀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아직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메이커 스페이스를 넣어서 셀프 로컬 브랜드를 좀 육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사소하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하지만 저는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 여러분들, 제주도는 아무나 가서 행복한 데가 아닙니다. 근데 되게 좀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서울이나 수도권 그 생활에 좀 염증을 느꼈다? 그러니까 너무 경쟁적이고 획일적이고 뭐 이런 복잡한 게 싫고, 좀 나는 자연 친화적으로 커뮤니티 친화적으로 살겠다.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약간 보헤미안 스타일입니다. 예술가 성향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게를 열어도 뭐 음식점을 하도 좀 까칠하게 뭐 점심만 열었다가, 되게 다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라 이 보헤미안 성향 사람들이 가서 개척한 문화입니다. 제주 지금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는 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친환경 브랜드, 문화 콘텐츠 브랜드, 뭐 이렇게 아라레미즘이나 이런 브랜드들을 되게 탑동에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제주 전역에 분산돼 있지만, 그래도 로컬 브랜드 생태계라면, 제주다운 로컬 브랜드라면 친환경이랑
문화 콘텐츠인데 합동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맞다면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거죠. 자,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야 되고 지역은 그리고 이게 지역 문화가 돼야 되고 지역 문화가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3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양양과 제주의 성공을 반복하려면 건축 환경 문화시설 상권 학교를 연결하는 로컬 컨텐츠 타운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좀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랑 동의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럼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뭐 대안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범이고 저는 이길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로컬 컨텐츠 타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구축하느냐? 일단 그 소멸 지역에서 보더라도 지금 많이 존재합니다. 전통 문화 기반 특산물, 라이프스타일 건축 자원. 그 우리가 성수동의 로컬 컨텐츠 자원 할 때는 물론 뭐 파법이라고 하니 그건 결과물이고 사실은 어, 소재라고 하면 붉은 벽돌입니다. 뭐 순천은 정원이고 연희동은 단독주택이고 전주는 한옥마을이 기본 자원입니다. 전통 문화도 이제 섞인 거죠. 뭐 경주, 황남동, 풍남동, 건축 환경, 뭐 전통 문화, 뭐 지역 컨텐츠 다 이렇게 섞여 있는데 특산물로는 말씀드렸듯이 홍동의 유기농 마을, 임신 치즈 마을, 강릉 순두 마을, 커피. 라이프스타일은 제가 약간 현대적인 거로 하면 양양의 그 서핑 제주의 그 보헤미안 남해 지종 마을 이런 데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대 컨텐츠입니다. 통영의 작은 홍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순천의 정원 마을 있고 그럼 이렇게 하나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너는 그 지금 제가 울산에 있는데 울산은 자동차 문화를 육성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만 하고 자동차를 소비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튜닝이나 뭐 레이싱이나 뭐 수집이나 이런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그 그냥 공장에 생산만 하고 자동차를 즐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상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생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울산이 진정한 의미의 자동차가 도시가 되려면 자동차 덕후들 마니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갖고 뭔가 계속 만들어. 그래야지 이게 혁신이 있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오늘 지금 울산 동교에 와 있는데 여기는 조선해양이니까 조선해양 로컬 콘텐츠 다운 제안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강연 때문에 여기서 더 자는 거예요, 교수님. 어, 이게 시간이 어정쩡해서 뭐 지금 제가 울산 그 지금 KTX역에서 구석에서 강연하는 거는 저 나이도 있는데 그거는 굳이 그래야 될까 생각해서 그럴 거면 하루 더 자겠다고 해서 지금 하루 더 자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읍면 소재지 도심 나부 지역의 로컬 콘텐츠 아닌데 건축 환경. 여기서 우리 건축학계와 도시재생분야 저랑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뭐 이게 또 얼마나 큰 분야입니까? 도시계획하고 건축학이.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한된 자료, 독서로 제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데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네. 장사하기 좋은 건축물이 뭐지? 문화적인 가치 했을 때 오래만 됐다면 문화적 가치 이런 거 말고 상업적으로 유용한 건축물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지금 한옥 적산가옥 70년 단독주택이고 농촌 지역 양철 지붕지입니다. 근데 양철 지붕에 색을 칠해서 퍼플섬, 뭐 옐로우시티. 근데 양철 지붕집이 없어지면서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적으로. 그 농촌 마을은 경관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요새 스마트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농촌을 공장화하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스마트팜은 저는 용수하고 전기 문제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공해 산업이라는 걸 지금 최근에 깨달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전기랑 그, 아실 텐데 청주가 왜 공기가 안 좋은지 하이닉스 때문에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 뭐 스마트팜은 그럼 이게 친환경이냐 이거죠.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한국의 국내 관광 문제의 90%는 건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을 가면 건축 여행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건축가 여행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한옥 얘기, 뭐 고궁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우리 조선시대만한 건축물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소한 그 관광 지가 될 만한 건축물이 서울도 부족한 거고 다른 도시는 없기 때문에
국내 여행의 그 산업의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건축학자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애꿎게 제가 얘기하다가 온갖 비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안 하시지?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랑 저랑 오늘 뭐 질의응답 시간에 뭐 대화하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일부 하신다. 아파트 단지 반대하는 분들은 계세요. 건축학자 중에. 근데 이 그 장사하기 좋은 건축물이 그래서 그런 거 공급해야지 상권이 잘 되고 그러려면 뭐 이 그 뭐 파사드 이런 얘기는 하지만 건축물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왜냐면 빌라 건물만 되더라도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너무 커서. 그래도 작은 건물인데 자기가 고쳐갖고 독립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건축물이다. 뭐 이런 개념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건축학에서는 조금 보행 쪽에서는 보행 환경, 걷기 좋은 거리 얘기하는 장사하기 좋은 거리에 대한 개념을 이제 별로 얘기 안 하는데 장사하기 좋은 공원, 경의선 스킬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디서 안착시켜야 되냐면 오프라인에서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디지털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우려합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디지털로 가라는 거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잘 안 됩니다, 지금. 그, 중국한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로 가야 된다. 무신사처럼 도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문화시설도 자꾸 산속 벌판에 있는 문화시설 빨리 도시 안으로 갖고 와야 되고 이제 크리에이터를 공급해야 되는데 농촌 지역은 농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네 개 유형의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촌 면소대지에도 그 안에는 작은 도시가 있어야 된다. 독립서적, 커피, 베이커리,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있어야지 청년들 유치하고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농림부에는 자꾸 청년 농망을 키우는데 지금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오히려 농촌 크리에이터입니다. 캠핑, 명상, 경관농어, 친원마 이런 사업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중심부에는 독립적인 커피, 그 로컬 크리에이터가 필요하고 유튜버도 필요하고 온라인 셀러들 이커머스 크리에이터도 그 면소지지 아니라 문화자원이 풍부한 면소지를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공방을 운영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 필요한 기업을 창업하는 게 농촌의 미래지 이거 뭐 대도시 중소기업, 대도시 대기업 사업장 유치한다고 농촌 절대로 못 삽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5단계에서 그럼 로컬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참 여기서 지금 현재 정부가 아주 소규모로 그 로컬 콘텐츠 사업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하지 사실은 타운화가 중요한데 말씀드렸지 콘텐츠는 많은데 이거를 한 그 상권이나 거리에다 안 모아놔서 이게 전부 자동차 타고 이렇게 찍고 여행하는 게 우리나라 보편화다 보니까 이게 상권도 못 만들고 생태계도 못 만들고 이런 게 우리나라 한계예요. 저는 타운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 콘텐츠. 산업화, 투자 생태계 구축하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5단계로 우리가 로컬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도 중심 앵커 기관은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가 뭐냐면 프랑스의 지금 창작 지역 창작 공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작해서 저는 프랑스 전역에 3,000개가 운영되는데 동네 공동 작업장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어떤 데는 코워킹, 어떤 데는 뭐 메이커스페이스, 어떤 데는 그냥 문화 공간이고, 어떤 데는 그냥 공방이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거기다 뭔가를 만들고 이게 컨셉은 동네마다 다릅니다. 보르드빌은 온실이고, 게레는 철문점이고, 어느 도시에서는 수제 맥주고, 어쨌든 그 지역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상품도 만들고,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그 작업하는 작업실인데. 이걸 저희가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메이커 스페이스 하면 보통 우리가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를 갖다 놓고 자꾸 첨단 제품, 시제품을 만든가, 뭐 소상공인 시제품을 만든 그런 거 말고 지역 자원을 사업화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그래서 저는 그 제3의 장소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랑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시작한 지 4년 만에 3,000개, 2025년에는 5,000개니까 모든 그 데파트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하면 읍면동 수준의 그 동네에는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목상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을 유치한 어떤 초기 단계까지 합해 22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읍면동 단위로 계산하면 3,500개가 있는 우리나라 읍면동이 그러니까 침투율이 한 7.7%.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분 뜻이냐면 그래도 뭐 몇 시간 보낼 수 있는 상업 시설이 있는 동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30%만 올려도 1000개가 돼야 되는데 프랑스 보세요. 이런 공동 작업점을 통해서 5000개나 넣었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는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니까 뭐 사과면 사과 콘텐츠로 창업하는 사람, 사과로 공방을 하든 사과로 베이커리를 하든 뭐 사과로 양조장을 하든 사과로 뭐 와인을 만들든 근데 그 공간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DIY 스페이스, 건축 디자인 지원 기술 요새는 사실은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공간이 뭐고 그거를 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디자인 그 기술, 뭐 디자인도 뭐 UX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데 포스터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주인이 포스터를 활용하는지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가게가 컨텐츠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다음에 포스터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러면 약간 크리에이티브에 가까운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식가공이 중요하니까 쿠킹 스페이스 그리고 시제품들을 파는 팝업 스페이스 이 정도를 넣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군산의 술 있는 마을인데 주로 양조 콘텐츠 그렇죠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통적인 메이커 스페이스나 농촌 지역의 다른 그런 그 교육기관과 다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컬 콘텐츠 다운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홍성인데 이제 백종원 대표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거는 식문화로 한다고 합니다. 식문화로 그래서 남당에는 뭐 새우, 그리고 홍동이 여기는 뭐 유기농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떤 로컬 콘텐츠 그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컨텐츠가 뭔지는 홍동무와 같은 유기농 협동조합 미식이라면 컨텐츠는 동네마다 다르지만 그 컨텐츠를 소화하는 그런 공간은 다 똑같습니다. 이걸 공방이 돼야 되고 스튜디오가 되고 복합문화 공간이 되고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스테이 여기는 식문화니까 셰프 레지던스인데 이런 공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에 로컬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니까 똑같은 구조. 근데 콘텐츠는 다 다르다는 거죠.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서 어쨌든 정부가 소규모로 지금 중기부, 행안부, 국토부문체부가 지금 지원하고 대기업도 트렌드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관심을 보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근데 울산 제가 와 있는데 울산은 동구는 여기가 현대중공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선해양 그리고 사택 여기가 뭐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기업 도시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 그쪽에 현대 자동차가 있는 북구랑은 다릅니다. 동구는 굉장히 그 좀 잘 정돈된 신도시 같은데 여기도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느낌, 고즈넉한 신도시 느낌이고 그 현대에서 중공업에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저는 이 그 문화를 살려야 된다고 보고 여기 이제 선주사라서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작은 이태원이 있습니다. 오빠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라파 피자라고 게 동부에 오시면 그 집에 꼭 가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굉장히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문화가 발달돼 있다. 근데 이 컨텐츠가 뭐든 일단은 이제 공방으로 들어가고 스튜디오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컨텐츠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기본 기술을 교육하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 그러니까 오늘 동구청에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일산 해수욕장에다 조성하자는 게. 그럼 여기서는 로컬 메이커 스페이스 육성하는 사람이 해양 내죠. 그러니까 무슨 해양 스포츠 장비뿐만이 아니라 관련 패션 소품 기념품 예술 작품 만드는 그쪽으로 특화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울산 동구 그 일산 해수욕장에서 홍대 같은 상권은 절대로 못 만듭니다. 그건 종합 세트니까 다 있는 거는 안 되니까 그 소도시에서는 어떤 특산물이나 지역 문화를 활용한 컨텐츠하고 그리고 기본 세트는 들어가야 돼요. 거기도 독립수산 커피 베이커리 겠어 이것도 조선 해양 테마면 좋고 아니어도 그래서